처음에는 좀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체 내용의 목차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혈병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는 혈병의 좀 역사가 있습니다. 혈병이 왜 어떤 것이 혈병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질환만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다음으로는 치료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이 혈병은 어떻게 희귀질환인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치료제의 개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신 치료제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혈우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혈우병은 X염색체, 성염색체, 우리 성인들은 성염색체를 남자는 XY, 여자는 XX잖아요. 그래서 X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혈액 의무인자가 부족하게 돼서 출혈이 잘 생기는, 그래서 혈우병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혈우병은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의 출혈 질환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혈우병 A와 혈우병 B가 있는데요. 혈우병 A는 의무인자 8번의 선천성 결핍, 그래서 F8이라는 X염색체에 F8이라는 그런 부위가 있거든요.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고, 5,000명의 출생한 남자에서 생기게 되고 전체 혈우병의 85%, 그래서 많은 부분이 혈우병 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우병 B는 의무인자 9번입니다. 8번하고 9번, 그래서 9번이 혈우병 B가 되게 되고, F9이라는 유전자도 F8이라는 유전자하고 같이 인접해서 X염색체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질환이 차이가 있지만 같은 X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우병 B는 조금 더 희귀하죠. 그래서 3만 명의 출생 남아에서 생기게 되고 전체 혈우병에서 1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혈우병은 전 세계적으로 한 32만 명이 진단되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출혈은 우리가 출혈이 생기면 피부에서도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커피가 자주 나거나 아니면 입에서 출혈이 되거나 위장관 출혈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혈우병은 조금 심부 깊은 데서 출혈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관절 출혈이나 근육 출혈 이런 쪽에 더 많은 출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혈우병은 응고인자가 8번하고 9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정상은 한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응고인자가 혈액의 100% 정도 있는데, 중증인 경우에는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사람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출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정도는 1에서 5%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이고, 경증은 5% 이상에서 30%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경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생 동안 혈우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중증 혈우병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들은 다 중증 혈우병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우병에서 유전자는 지금 X염색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빠와 엄마가 남자니까 XY 염색체를 갖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XX 염색체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 빨간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X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인자인 경우,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이 보인자인 경우에는 경증을 되게 보이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시는데 큰 문제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조금 나이가 치게 되면 출혈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증인 캐리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정상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반반입니다. 반이라는 뜻은 정상인 남자와 그 다음에 혈우병을 앓고 있는, 지금 여기에는 X염색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우인자를 거의 못 만들게 되죠. 그래서 거의 중증의 혈우병을 앓게 되는 경우이고요. 반이어서 반은 정상의 여자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반에서는 보인자를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혈액병을 앓고 있는 남자와 정상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졌었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다 정상의 남아를 낳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X염색체가 이쪽에 어머님 쪽에 다 정상이기 때문에 XY랑 이렇게 연관되는 쪽은 다 정상인 남아를 낳게 되지만 이 여아일 때는 캐리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유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나 아니면 아버님한테 아빠한테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혈액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머님 아버지는 다 정상인데 아이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유전 상황이 전혀 없는데도 한 25% 환자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혈액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출혈에 관계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치게 되면 우리가 지혈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다쳐서 이제 출혈이 생기면 지혈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맨 처음으로 지혈하는 과정은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친 부위가 어느 정도 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을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간단한 출혈이면, 작은 출혈이면 이걸로도 넣어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크게 다치게 되면 이걸로서는 완전히 지혈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으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 피 안에 있는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여기에 이렇게 응집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출혈을 먹게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벽돌 쌓는 것처럼 이렇게 툭 치면 무너질 수 있게 이렇게 약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소판 응집되는 것만 갖고서는 완전한 출혈을 먹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응고인자가 최종적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응고인자가 그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이렇게 굳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요. 이 응고인자가 작용을 해야 완전히 그런 지혈마개라고 해서 딱딱하게 굳게 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 마개를 형성하게 돼서 완전히 지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혈이 있었을 때 혈소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응고인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혈액병에서는 이 응고인자의 8번과 9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그 도표가 되는데요. 이게 혈액응고인자의 과정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보시면 혈액응고인자는 전체적으로 13개의 혈액응고인자가 우리 몸 안에 있고요. 그 중에서 8번과 9번의 혈액응고인자가 이제 도중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있는데요. 이 혈액응고인자들이 점점 활성화되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3개의 혈액응고인자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세워놨었을 때 한쪽에서 탁 치게 되면 하나하나씩 넘어지면서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출혈이 있는데 혈액응고인자들이 쭉 연달아서 작용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많아지게 되면 혈액이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번과 11번 이렇게 폭포수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9번, 8번, 그 다음에 5번, 2번, 1번 이렇게 돼서 섬유소라는 피브린이라는 것이 완전히 굳게 되는 그런 지혈할 수 있는 마개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쪽 다른 경로에서는 7번의 인자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지혈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혈액병에는 8번과 9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8번과 9번 인자가 만약에 이쪽에서 하나의 블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리 이쪽에서 넘어지더라도 여기서는 좀 못 넘겨드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족을 하게 되면 출혈이 지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혈액병 A가 되겠고요. 9번의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혈액병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완전히 지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의 혈액병이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지혈을 잘 못하는
그런 병이 혈우병이 되겠고요. 혈우병 A와 B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우병의 역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우병은 이게 출혈이 되는 병이니까 사람이 처음에 생겼을 때서부터 이런 병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록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최근에 기록이 많이 있지만 2세기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기원 후 150년 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대교 랍비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이를 낳게 되면 남아이를 낳게 되면 포경을 다 해주는 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다 포경을 하게 되는데 2명의 남자 신생아가 포경 수술 후에 과다하게 출혈이 생겨서 포경한 부위가 출혈이 생겨서 사망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아이는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이제 출혈이 있는데 남자한테서 생기는 그런 출혈이고 이 출혈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질환이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저 병우가 혈우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12세기, 그러니까 1100년 정도의 아랍의 의사분이 또 기록한 것이 있는데 사소한 상처에도 출혈로 사망하는 남자에게 있는 가족이 있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생기는 병이죠. XY 중에 X의 문제가 생기는 병이니까요. 그래서 저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1800년대인데요. 이분이 출혈 상황이 나타나는 특정한 가족이 있다. 남자에게 유전이 된다.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출혈이 있는 병이 있고 또 남자한테 이렇게 생기는 유전적인 질환이 있다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828년에 주리히 대학의 이분께서 처음으로 혈우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 혈우병이 왜 생기는지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혈소판이라는 걸 그때는 알게 됐거든요. 혈소판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는 알지 못했던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우병 A와 B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A와 B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혈우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혈우병 A와 B 그 사람의 피를 서로 나눠 가졌더니 서로 지혈이 교정이 되더라. 출혈이 좀 멋더라 라는 걸 알고 혈우병에도 종류가 다른 종류가 두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처음으로 1952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때 혈우병 B라는 것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때 아이 이름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리스마스 디지즈라고 처음에는 명명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왕가의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로얄 디지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왕가의 질환이 왜 이렇게 명명이 됐냐면 이 빅토리아 여왕이죠.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여왕인데 1837년서부터 1901년까지 여왕을 했습니다. 64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왕이 있었었는데 이 당시에 상당히 영국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세력이 큰 나라였죠. 그래서 왕이지만 통치는 하지 않고 왕은 그냥 군림한다. 그래서 왕의 그런 위력을 나타냈던 그런 시절이었었고요. 대영제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유럽의 할머니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유럽의 할머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빅토리아 여왕의 가계도인데요. 이게 빨간색이 있는 요 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보인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빨갛게 색칠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경우가 혈우병을 앓고 있는 남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빅토리아 여왕이 보인자였어요. 혈우병의 보인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9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이제 정상인 남자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반의 혈우병 환자가 나타나게 되고 반의 보인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아는 지금 5명을 낳고요. 그 다음에 여아는 4명, 남아가 3명을 낳고요. 여아가 5명, 남아가 4명을 낳습니다. 남아가 3명.
죄송합니다. 1명, 2명, 3명, 4명이네요. 남아가 4명이고 여아가 5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혈우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레오폴드 왕자라고 이제 그 사람이 혈우병을 앓게 됐고요. 이분이 이제 여덟째의 아들인데 8번째, 나머지는 이제 9번째는 딸이고요. 출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살 때 일찍 죽게 됐고, 그 다음에 2명의 보인자가 있었는데요. 2명은 앨리스라는 사람과 베아트리스라는 그런 공주가 2명이 보인자를 갖게 됐는데, 문제는 아니죠. 영국은 사실 그 에드워드 7세라고 해서 저분은 보인자가 혈우병 환자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으로 해서 내려온 영국의 패밀리에서는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왕이 1952년서부터 지금 왕으로 계속 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베아트리체가 보인자를 갖고 있는 이 스페인으로 그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 왕가에서는 몇 명의 혈우병 환자와 그 다음에 보인자가 생기게 돼 있죠.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은 후안 카를로스라고 해서 이 왕이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있고요. 이 프로시아는 여기도 이제 왕가에서 이런 보인자, 이 앨리스라는 공주의 보인자로 인해서 보인자와 혈우병 환자가 생기게 됐고, 가장 유명하게 된 거는 사실 이 앨리스 공주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라라는 여자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보인자를 앓게 됐고, 이 러시아의 마지막 형제 짜르라고 하죠. 그래서 니콜라이 2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두 보인자이시고, 그래서 여자 4명과 남자 1명을 낳게 됐는데 이 남자아이가 혈우병을 앓게 된 거죠. 그래서 알렉시스라고 이 왕자가 혈우병을 앓게 되는 러시아 이 왕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할머니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유럽에 있는 왕가의 혈우병을 좀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가 결혼을 해서, 알렉산드라는 보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아까 딸과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해서, 이 아들이 알렉세이 혈우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우병을 앓고 있어서 굉장히 출혈이 잦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의 마지막 짜르의 황제, 왕이죠.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산업혁명도 되고 발전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부강해졌죠.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노동자라든가 농민들이 삶을 굉장히 격차가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와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니콜라이 2세가 전쟁도 나가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혈우병을 앓고 있으니까 자꾸 출혈이 되고, 그래서 이 라스푸틴이라는 수도승인데요. 이 수도승이 내가 혈우병을 고칠 수 있다. 우리 왕자의 출혈이 되는 걸 고칠 수 있다. 기도로서 고칠 수 있다. 라고 해서 몇 번에 또 우연치 않게 출혈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을 굉장히 신망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 사람 수도승은 이제 부패하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까 볼셰비키 혁명, 그 농민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왕가는 1918년에 그 혁명 세력에 의해서 가족이 다 죽게 되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얘가 마지막 왕자로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가족이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혈우병이 좀 관계했다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크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후반부에서 치료제 개발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환이 왜 생기는지 전혀 몰랐지만 1840년에 영국에서 눈 수술을 하면서 혈우병 환자였죠.
전혈이라는 건 우리 피를 그냥 그대로 뽑아서 응고되기 전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혈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도 출혈이 좀 멎을 수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혈장에서 추출한 물질이 출혈을 교정한다라는 것이 1937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940년대와 1950년대는 전혈이나 아니면 전혈 중에 적혈구 가라앉은 것을 제거해 준 걸 혈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장을 수혈을 해주면 여기에 혈액 응고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지혈을 좀 막을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혈을 주게 되면 혈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용량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에는 혈액 응고인자가 있긴 있지만 그 지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964년에 이제 획기적인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혈우병 치료에서 굉장히 큰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 하면 혈장을 동결 침절물이라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얼린 다음에 한 24시간의 냉장 상태에서 원식 분리를 하게 되면 그 침전물 내에 이 8번 응고인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침전물은 한 20m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1년 동안 냉동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녹여서 1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 개 맞게 되면 지혈이 되겠죠. 그래서 큰 수술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혈우병 환자에서. 그래서 이게 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일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더 큰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동결 건조 혈장 농축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한 20ml 정도의 그런 액체로 보관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거를 뭐 식품 같은 것도 동결 건조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혈장을 농축액을 동결 건조하게 되면 이게 파우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이 오랫동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혈우병에서 이걸 병행할 수 있는 큰 그런 획기적인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이 혈우병 치료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혈우병을 동결 건조 혈장 농축액을 사용을 해서 지혈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됐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집에서도 냉장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꼭 냉동 보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치료가 가능하게 됐고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출혈을 조기 치료할 수 있고 근골격 손상의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혈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예방요법 개념의 도입인데요. 예방요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출혈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지혈을 시키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 혈액 응고인자를 주게 되면 아예 출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방요법을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고 대개는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 3번 혈우병 B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주게 되면 출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치료라는 것은 혈우병 전문 지역 치료센터가 생기면서 외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 분야에서 한꺼번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혈장 유래 제제가 1974년에 개발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황금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장 유래 제제를 이용해서 저렇게 동결 건조한 거를 집에서 많이 사오게 됐어요. 근데 이 혈장을 여러 개 섞어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생기게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HIV, 후천성 면역병이었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다음에 C형 바이러스,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혈장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나눠서 이렇게 제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몰랐죠.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거라는 걸. 1980년대에는 그 문제가 생겨갖고 암기가 됩니다. 혈우병 치료에.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HIV 바이러스라든가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걸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게 있는 걸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혈장 유래되는 그 혈우인자 제제를 굉장히 이 바이러스가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안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이때 맞았던 분들이 이 두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2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 DNA 기술이 발달되게 됐고요. 1982년에 F9 유전자라는 것은 혈관 B에 대한 유전자이죠. 이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고 그 유전자를 다른 세포에 전이를 시키고 거기에서 다량으로 또 확보를 하고 이거를 다른 쪽으로 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걸 클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기술이 발견되게 됐어요. 2년 후에는 8번 유전자에 대한 클로닝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 기법이 발전이 되면서 유전자 재조합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는 혈장에서 이런 걸 얻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 유전자만 따로 뽑아서 이걸 대량으로 다른 세포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제제가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 9번의 유전자 재조합 제제도 1997년서부터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혈장에서 생긴 그것도 바이러스를 거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전자 재조합 제제는 지금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HIV라든가 아니면 헤파타이티스 C지만 혹시 다른 프리온이라고 해서 제이콥 디지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또 혈액에서 유래되는 문제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 제제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치료의 신황금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치료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치료제로서는 처음으로는 반감기 연장제입니다. 반감기 연장제라는 것은 어떤 약이 있으면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반감기가 있잖아요. 근데 8번 그 혈병 A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맞는다고 했죠. 혈액을 그 혈관을 찾아서 주사로 일주일에 3번 맞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3번 맞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응고인자를 조금 몸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하겠는가.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반감기 연장제이고요. 그럼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항체 약품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항체 약품이요. 이제 뭐 항체 치료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중 특이성 항체 설명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 의약품이 개발이 됐어요. 이거는 특징적인 게 PR 주사를 줬습니다. 여태까지 혈액 응고인자는 이 혈관을 통해서밖에는 투여를 못했거든요. 혈관을 찾지 않고 그냥 PR 주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이 개발이 됐고 또한 응고 방해 억제제라는 것이 있는데 항트로민 억제제라든가 아니면 TFPR 억제제 같은 것도 PR 주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PR로 한 달에 한 번 맞는 그런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유전자 치료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응고인자 치료제는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혈중 농도에 높이기 위해서 1% 정도는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맞는 것이 그런 약들이 개발이 됐죠. 근데 반감기 연장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좀 더 오랫동안 혈중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2번 맞아도 되고 혈병 B 같은 경우에는 2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되는 그런 반감기 연장제가 개발이 돼서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약이 새로운 치료제인데 여기에는 항체의약품, 아까 항체 약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응고인 방해인자 억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 다 피하 주사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혈중 농도가 있고요. 응고인자의 혈중 농도 이쪽은 지혈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혈중 농도, 이 응고제제는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거죠. 근데 이 항체의약품이라는 거는 이 응고인자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중 농도는 낮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지혈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전자 치료는 직접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혈중 농도가 높게 되죠. 응고인자의 혈중 농도가 높게 되고 또
치료 효과도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감기 연장제를 맨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폐기로하래든가 아니면 항체 결합 아니면 알부민 결합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반감기를 연장해주는 그런 약들이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EHL이라고 쓴 것이 반감기 연장제이고요. 다 유전자 재조합 제제이고 8번 혈액연고인자, 그 다음에 9번 혈액연고인자 해서 승인이 된 날짜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혈액연고인자 제제들이 있습니다. 항체의약품제제는 이중 특이성 항체로 햄비브라라는 약인데요. 우리가 보통 8번 혈액연고인자는 아까 다단계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호스처럼. 그래서 9번과 10번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이 활성화시켜서 음보를 일으키게 하는 약인데요. 아니, 하는 그런 8번 인자가 되겠는데 이 8번 인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8번 인자가 부족한 거를 이 항체는 양쪽에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부위거든요. 이게 하나는 9번과 결합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는 10번과 결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면은 이 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8번하고 똑같이 9번과 10번을 연결해서 서로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모양으로 생긴 항체를 만들었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서 이게 이제 항체 의약품이 되게 되는 거고요. 8번과 유사한 제제, 8번과 거의 비슷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게 되면 8번을 주는 게 아니죠. 8번을 주지 않고 8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항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이 지금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조만간 시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햄비브라 개발과 허가는 혈병 A 환자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초기에 물질 개발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이게 과응보 작용을 해서 실패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무서운 게 이게 양쪽 항체의 다른 부위를 서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 부위를 한 2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한 200개 정도의 나머지 부위를 만든 다음에 서로 조합을 해서 4만 개의 항체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히 찾은 거는 과응보 작용이 있었지만 이 4만 개의 조합되어 있는 것들을 다 시도를 하다 보니까 한 물질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성이 있는 물질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되고 이 효과성이 입증이 돼서 의학정보제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는 바로 이 약이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시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있는 혈우병 A 환자와 항체가 없는 혈우병 A 환자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개발된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조금 빨리 건너뛰긴 할 텐데요. 항트롬빈 억제제라든가 아니면 TFPR 억제제 이 피가 주사약도 어떤 기전인지는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개발이 돼서 지금 피하 주사로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유전자 치료제고요. 향후 지금은 임상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전자 치료는 이 유전자를 세포로 운반해 줄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바이러스 이외의 운반체를 나노파티클 같은 그런 운반체를 사용할 거냐 이런 것이 있고 또 세포를 이용해서 성숙줄기세포라든가 아니면 역순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위를 유전자 갑이라고 하죠. 크리스퍼 유전자인데 그 부위를 잘라서 정상인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유전자를 교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교정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이 근래 물론 이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또 좀 편리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품을 예전에는 바이알에서 빼서 주사기로 그걸 또 물에 섞어서 중류소라든가 섞어서 혈관에서 주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조합을 해서 한 개의 주사기로 소독도 할 필요 없이 조립되어 있는 그런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또 이런 방법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이런 우리 혈병 하는 분들이 기대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심장동맥 질환의 고혈압, 아니면 암 질환 이런 데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침이 수립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약을 자꾸 쓰게 되면 치료비가 상승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약을 안 썼을 때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때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도 인해서 치료비가 상승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임상시험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오늘 같은 심포지움을 하는 이유가 이런 질환에 대한 관심 고치죠. 그래서 서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훌륭한 전문가, 그리고 전문 의사 양성, 아니면 우리 유전 상담에서도 상담사를 이렇게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